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할 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뇨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콩팥 손상의 정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흔히 소변에서 거품이 나올 때 단백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단백뇨의 위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로 지적되는 단백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갑상선 기능의 문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승기의 연애시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지에서 확인되긴 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백뇨가 주는 위험이 뭘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조세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단백뇨 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영향을 줄까요? 네, 그 단백뇨가 있다고 단백질을 오히려 많이 먹거나 네.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경우 둘 다 건강에는 이제 좋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이 샌다고 해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서 단백뇨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는 아예 안 드시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네.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백뇨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면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도 의사와 상담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콩팥 기능과 단백뇨의 양에 따라서 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께서 받으신 검진 결과를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하고 또 가능하다면 전문 영양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단백뇨 소견을 받았는데도 방치하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네. 단백뇨가 빠져나가면서 콩팥을 핥힌다고 비유하는데요. 단백뇨는 단순히 콩팥이 아프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그 네. 자체가 계속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백뇨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에 피를 거를 때, 혈액을 거를 때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은 소변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네. 콩팥에 병이 있어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숭숭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섞여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콩팥의 필터 기능이 약해지면 빠져나오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는 거네요. 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이제 거름망 필터가 있는데요. 네. 이 거름망이 손상이 되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붙잡지 못하고 구멍 사이로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뇨가요, 피곤하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고열이 심하거나 감기를 앓을 때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시적인 증상과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의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검사만으로 병이 있다 없다 확진하지 않고요. 네. 보통의 수일이나 수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 상태가 괜찮은데도 반복해서 단백뇨가 나온다면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정밀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도 이미 콩팥 손상이 시작된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맞는 말씀이고 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한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환자분들께서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검진해서 단백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검진에서 소변 검사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겠네요. 네. 단백뇨 자체로 질환이라기보다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때 혹은 망가지기 전에 보내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콩팥 건강에서 살피게 되는 사구체 여과율이 있잖아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라고 해도 소변에서 단백뇨가 확인이 되면 콩팥병의 위험을 살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네. 사고체 여과율은 콩팥의 청소 능력이고 네. 단백뇨는 거름망, 필터의 손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은 아직 정상이어도 단백뇨가 있다면 이미 콩팥병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일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진료를 봐야겠습니다. 단백뇨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가요? 네,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콩팥 자체의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 신염이 있고요. 네. 사구체 신염에는 IgA 신증, 미세변화 신증, 막성 신병증 등과 같이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어색한 병이 좀 있겠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질환도 단백뇨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단백뇨가 확인이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도 단백뇨가 많아지면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단백뇨의 양이 적거나 이제 병의 초기일 때는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증상이 거의 없다인데요. 네. 점차 이제 단백뇨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몸에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네. 혈액 속의 단백질 수치가 저하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도 변기에 이 눈에 띄게 거품이 이제 가라앉지 않는 등의 변화를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붓거나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소변의 거품에는 좀 민감한 것 같은데요. 눈 주변이나 발이 붓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신장내과 진료를 봐보면 거품뇨 때문에 오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하는 거니까 실생활에서 내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증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내가 변기물을 내릴 때까지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뽀글뽀글 있으면 네. 그것은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눈 주위가 듬뿍 붓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양말을 신었는데 이 정강이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붓는다면 이제 그것이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단백뇨가 많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비특이적으로도 아주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한 증상들이 단백뇨나 신장 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네, 검사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량 검사라고 하고 단회 소변, 한 번 이제 내는 소변 검사로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24시간 소변 수직 검사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단백뇨의 정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24시간 소변 수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혈액 검사는 사실 필수적이겠고 네. 거기에 더해서 콩팥의 구조나 모양을 보기 위한 콩팥 초음파 검사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24시간 검사하는 건 하루 입원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마트에 왜 주방 세제 리필백 같은 거 파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환자분께 드리면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소변을 모아 오시는 검사고 신장내과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하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검사 방법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소변을 모아야 돼서. 네. 단백뇨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혈뇨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뇨랑 혈뇨가 함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의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의사는 반드시 혈뇨 동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크레아티닌 또 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콩팥의 청소 기능, 정말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이제 필수적인 수치이고요. 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고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 점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네. 100점 만점이고 60점보다 약하면 남들보다 좀 약하고 더 계속 나빠져서 10점보다 떨어지면 이제 혈액 투석 같은 거를 고려해야 되는 단계입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네. 크레아티닌 수치로는 뭘 확인을 하는 건가요? 크레아티닌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의 근육에서 기원하는 수치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것을 콩팥이 얼마나 잘 걸러줬는지를 보는 거라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못 걸러주는 거니까 콩팥 기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크레아티닌이 낮으면 잘 걸러주는구나 해서 콩팥 기능이 좋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식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넣으면 이 사구체 여과율 즉 콩팥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또 소변에 거품이 있을 때 단백뇨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거품도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비중으로 네.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단백뇨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거품뇨는 있을 건데요. 네. 아까 단백뇨 정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네. 거품뇨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량 검사를 통해 이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웬만하면 거품뇨가 보통 다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품뇨 때문에 제 외래 온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방광염이나 염증 소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품뇨 현상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지속 시간이 길다고 하던데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물을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 빠글빠글 거품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한번 병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품이 있어도 늘 생기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소변을 참다가 화장실에 가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떠한 상황에도 거품뇨는 계속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막 열이 많이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가 많이 나거나 네. 뭐 좀 나의 식사 습관 이런 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거품뇨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단백뇨만 없앤다기보다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는 말씀이고 단백뇨는 신장 콩팥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이 단백뇨를 유발한 진짜 범인,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같은 이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네. 단백뇨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사고체 신염 같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혈당, 혈압 관리를 비롯해서 콩팥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막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혈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특정 계열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이긴 하지만 ACE 억제제, ARB 등의 이제 그 고혈압 약제 계열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투약하시는 약제인데요. 그런 계열의 혈압약은 쓰면 혈압도 조절되고 네. 단백뇨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나 그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서 혈당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네. 또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그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SGLT2 억제제와 같은 당뇨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네. 당 조절과 함께 역시 또 단백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 널리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할까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네. 콩팥은 나빠져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그냥 검사받지 말고 계실 거는 전혀 아니고 네. 내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단백뇨가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던 분들은 네.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권고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꾸준히 받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콩팥 건강을 확인할 때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 소변검사에는 기본적으로 단백뇨 정성검사라고 하는데 네. 정량검사는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성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단백뇨가 있다 없다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네.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항목에 뭐 혈당이나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틴 수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해도 콩팥병의 이제 조기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단백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단백뇨를 이제 예방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콩팥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또 만성 콩팥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혈압과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콩팥을 지키는 이제 확실한 예방 수칙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결국 그 오른 압력이 콩팥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단백뇨도 이제 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도 또 요새 많이 나오는 비만 관련한 얘기인데 꾸준한 이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한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일주일에 숨이 좀 찰 정도로 땀이 나는 운동을 30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면서 체중 조절을 하면 혈당도 낮추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이제 정기검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나의 집 환경에서의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예방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을 이제 예방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상선은 체온과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요. 증상을 보면 갱년기 증상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갑상선 기능에 생기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너무 적게 만드는 반대적인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호르몬은 늘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하는데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면 체온 유지와 심박동, 소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빠르게 소모가 되거든요. 네. 우리 몸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방출 호르몬을 내고 이게 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게 되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내 일정 수치가 유지대로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다시 신호를 시상하부에 전달하면서 네. 점차 이제 자극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런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통제가 되지 않고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을 계속 자극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네. 갑상선 조직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는 거는 아무리 갑상선을 자극을 해줘도 갑상선에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갑상선 조직이 수술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거나 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하는 곳에 즉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갑상선에 자극을 주지 못하니까 못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갑상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병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거고 네. 한꺼번에 파괴되는 거는 갑상선염. 물론 이제 갑상선 호르몬 만들어내는 결절이 있어도 갑상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는데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못 만들어내는 상황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수술을 받았다든지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받았단 이런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 질환들과 또 여러 이유가 있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 질환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말은 맞는 건가요? 예, 앞서서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가장 흔한 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모두 자가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네. 갑상선의 문제는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갑상선을 공격하는 인자를 스스로 자꾸 만든다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면역계인데 네. 이게 자신의 정상 조직이나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TPO 항체라든지 사이토글로불린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네. 갑상선 조직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면서 서서히 세포가 파괴됩니다. 둘 다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인자를 네.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렇게 면역과 관련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항진증이 되고 어떤 분은 저하증이 되는 건가요?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둘 다 유전적인 배경은 공유하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떤 유전자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 결국 어떤 항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는 거고 네.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과산화효소 항체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과 관련한 질환이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면역계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면역 반응이 좀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X 염색체 자체의 그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에 되게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대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네. 여자분들 생리라든지 임신, 출산, 폐경 이런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생기기 더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노인성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사실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환자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다 보니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족력이 지적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족력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흔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유전적 영향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부모 두 분이 해당 질환자라고 하면 자녀들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제 여성이라든지 중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 네. 일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요오드에 대해서도 먹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얘기가 많던데 이건 어떨까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요오드인데요. 네. 요오드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이 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조류가 되게 풍부해서 요오드 부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요오드가 섭취가 어려운 이제 내륙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모자라서 생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라면 요오드 섭취를 늘려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섭취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섭취의 부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너무 과다 섭취를 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요오드 섭취가 많은 편에 속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하루 섭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인은 이미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매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부족할까 봐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영양제로 요오드를 또 드시는 경우는 그건 정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임신과 출산도 갑상선 기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임신이나 출산 때는 모체랑 태아에서의 호르몬 요구도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고 네. 모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1분기 때 갑상선 검사를 받아서 네.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산 후에는 이게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한 5% 정도의 산모에서 산후 갑상선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염증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었다가 서서히 저하로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연 회복이 되긴 하는데 네. 만성적으로 저하증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의 문제를 확인하는 건 혈액 검사로 아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필요하고 네. 갑상선 호르몬인 유리티록신 아니면 3요오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갑상선 기능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체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또 호르몬 수치로 확인이 되면 또 다른 검사도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갑상선 기능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으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호르몬 상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거나 저하가 돼 있다고 판명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에 관한 갑상선 기능 질환을 진단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갑상선 항체 검사도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TPO 항체,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 이거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구나. 아니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 항체가 나오면 그레이브스병이구나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갑상선 초음파 같은 거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해그학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증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갑상선 이상을 의심할 때는 목이 답답하거나 이물감을 느끼거나 뭐 가래가 낀 것 같아, 밥이 잘 안 넘어간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의심 증상일 수 있는 건가요? 갑상선의 기능 이상에는 답답함이나 이물감, 가래 낀 느낌이 사실 없기는 한데요. 네. 기능 항진인 경우에는 뭐 체중이 좀 빠진다든지 더위를 못 참고 땀이 많이 난다, 가슴이 뭐 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전신 증상이 주로 흔합니다. 네. 기능 저하가 됐을 때도 밥맛이 없다, 체중이 는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너무 추위를 못 참겠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피로하다라고 하는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국소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의 문제보다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절이 있거나 암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목에 뭔가 만져지거나 쉰소리가 난다, 음식 삼키기가 불편해한다고 하면 암이나 결절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중 빠짐, 뭐 가슴 두근거림, 피곤함,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꼭 그런 앞서 말한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소적인 증상은 구조적 문제로 풀어가야 되긴 하는데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서 갑상선이 엄청 커지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이런 삼킴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물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밥이 잘 안 넘어가게 한다는 구조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긴 한데, 우선 이런 국소적 증상은 구조적 문제부터 고민을 하고 혹여라도 기능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반대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항진과 저하는 증상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빨라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땀난다. 마치 한여름에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온몸이 덥습니다. 이 몸이 막 떨리고 에너지를 계속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할 때는 반대로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난방도 안 틀어놓은 것처럼 추위를 엄청 타게 되고요. 땀도 안 나고 피부는 막 거칠어지고 창백해지고 건조해지고 신진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근데 밥은 잘 안 먹는데 이 에너지를 태울 곳이 없으니까 계속 살이 찌고 얼굴과 손발이 붓습니다. 위장도 안 움직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요. 뇌도 기능을 안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에서는 일이 안 하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고 살이 빠지거나 뭐 살이 찌기도 하고 우울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갱년기 증상과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얼굴이 좀 화끈거리거나 갑자기 또 땀이 나고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는 등의 기능 항진 의심 증상도 생기기는 하고요. 우울감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피로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의심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 항진은 빨라지는 거고 기능 저하는 느려지는 거라고 하면 갱년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좀 반복하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를 진단할 때 갑상선 검사를 포함해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까를 확인한 다음에 네. 이게 특별한 이상이 없구나. 그리고 나이를 보니 폐경기가 가까워져 있네. 그럼 이게 갱년기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증상이 반대인 만큼 치료도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증상 비슷하긴 한데 네. 갱년기는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보충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종류가 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전 연구에서 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라고 하면 식물성 추출물도 써볼 수 있고 우울감이 좀 힘들다고 하시면 항우울제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니까 약물 치료는 항갑상선제를 쓰는 거잖아요. 효과는 어떤가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면 예.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예. 복용하면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고요. 한 2달 정도 쓰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 기간이 1, 2년 정도로 좀 길다. 그리고 약을 중단했을 때 50% 정도는 재발을 잘한다. 네. 그 점이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같습니다. 그럼 약물 사용을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쓰다가 줄이게 되는 건가요? 예, 항갑상선제가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약도 있고 PTU라는 약제도 있는데 네.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초기에 고용량을 쓰다가 점차 갑상선 수치를 보면서 감량을 해 나가고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되면 하루에 이제 한 알 내지는 반알까지 줄여서 꾸준히 유지하게 됩니다. 네. 치료 기간이 길게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약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간 수치가 오른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게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최소 용량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 사실 치료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게 이제 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메티마졸이라는 약 쓸 때도 간독성도 생기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부작용, 혈관염증, 췌장염증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PTU라는 약물도 비슷하긴 한데 네. 간 손상에 주의가 좀 필요해서 약을 드시다가 황달이나 식욕부진, 우상복부 통증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약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목감기처럼 통증도 있고 열이 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럴 때는 치료 방법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앞서 그 무과립구증이라고 백혈구 수치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고열이나 심한 인후통이 생기면 이게 응급 상황이라서요. 병원 진료는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메티마졸이나 PTU 같은 약은 모두 교차 반응이 생겨가지고 약을 중단하고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떨까요? 항진증과 비교할 때 비교적 수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 항진만큼 역동적이진 않은데요. 예. 물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보다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 점에서는 좀 수월할 수 있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는 3개월마다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능 저하는 한 반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에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보충해 주는 게 목적이겠네요. 약이 있는 거죠. 예. 갑상선 호르몬을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걸 약으로 매일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도 양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매일 보충이 기본인데요. 예. 호르몬은 이제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기본은 매일 드시는 거가 맞습니다. 또 저하증에 사용되는 약은 일단은 평생 드셔야 되는 거네요. 상태가 갑상선 기능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평생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갑상선 염증 때문에 일시적인 저하 상태가 생긴 경우라고 하면 네. 갑상선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났을 때 중단은 가능합니다. 네.
약을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는 건데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갑상선 호르몬 복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식사 1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제대로 흡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셔라. 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거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분제, 칼슘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네. 제산제라든지 위산분비 억제제, 커피, 우유, 당연히 이것도 같이 드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인 복용인데요. 네. 이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까먹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드셔도 되는데 네. 어제도 내가 못 먹었네? 오늘 2알 먹을까? 이렇게 되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네. 하루 후에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한 거죠? 혈액 검사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치가 안정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일정하게 쓰다가 갑상선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 네. 우리가 이 약을 끊어볼까를 고민을 해보기 때문에 사실 한 1, 2년 지난 뒤에 검사를 해보고서 중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사실 약물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 약을 드시는 중에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이나 처방을 바꾸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는 항갑상선제를 쓰게 되는데 네. 하루에 이제 반알이나 한 알 정도 쓰다가 갑상선 기능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네? 그러면은 갑상선 약을 좀 올려야 되고요. 네. 이게 너무 갑상선 기능이 억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갑상선 약물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조절이 필요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복용하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약의 용량이 정해지면 거의 꾸준히 그 용량을 이제 유지하면서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